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오경숙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경숙 본부장님은 현재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본부장님으로 계시고요. 우리 충북의 여성계와 일자리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충북 여성정책포럼 부대표로 계시고요. 또 충북 노사정 민정협의회 위원으로 크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직장문화 리더십의 주제로 오경숙 본부장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오경숙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직장문화 리더십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 조직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일자리 사업들 안에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 이제 일자리 기관에 오래 많이 10년 차 일을 했고요. 제가 했던 일들을 쭉 연결해 봤어요. 도대체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 이제 취업 연결을 하다 보니까 고용 관계를 맺고 일하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취업 알선하고 제가 이제 정보만 주고 취업 알선 내신 분들은 제외하고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계약을 맺고 6개월 이상 관리하셨던 분들을 대충 봤더니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0명 정도가 제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기업에도 있고 공공 영역에도 있고 사실 다양한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 2,000명 정도 관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은 마음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사실은 취업을 했지만 취업 안에서도 여러 이유로 사실 그만두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갈등들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직 문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연말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주제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요즘에 어느 조직을 봐도 사실은 갈등, 그다음에 소통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짧게 영상 하나 보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나이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젊은이들 내가 말만 하면 지루하다 해. 내가? 인사도 꼬박꼬박 자리도 양보했어. 돌아온 건 요즘 애들 아니자. 투스텝으로 지그재그로 미꾸라지처럼 다른 사람들 틀린 사람들 싫다는데 거절이 왜 동의가 되니? 나 분홍색도 싫어해 왜 그걸 모르니? 나 싫어. 남자라서 울면 안 돼. 드라마 볼 때도 육아휴직 쓴다는데 승진 포기래. 피해 다니자. 투스텝으로 지그재그로 미꾸라지처럼 다른 사람들 틀린 사람들 답답한 사람 피해야지 잘. 우리 보고 힘들겠다 모두 말들 하는데 나 잘하는 거 되게 많아. 시켜는 봤니? 시켜봤냐고. 사장님 방금 내게 뭐라고 했어요. 난 그런 말을 아저씨야. 피해 다니자.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미꾸라지처럼 다른 사람들 틀린 사람들 답답한 사람 피해야지. 잠깐 멈춰 숨 좀 쉬자. 한번 둘러봐. 외롭잖아 힘들잖아 다들 손가락질 해. 나와 다른 사람들 너 피해 말고 그만하자. 이제 그만 멈추자고 마주보자고. 우우우우 함께 다니자. 스텝으로 지그재그로 레프라이트로 그 사람들 평범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다녀. 함께 다니자. 스텝으로 지그재그로 레프라이트로 그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함께 다녀요. 우우우우. 네, 재밌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꾸 영상이 뚝뚝 끊겨가지고 좀 답답했는데요. 사실은 이 영상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자센터, 성평등 이렇게 하면 뜨는 영상이에요. 저게 이제 청소년들이
제 지금 센스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바로 알아봤나 조금 봐요. 더 예, 예. 만들어 놓은 거라 저도 최근에 이제 중앙에 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소통의 문제나 조직 문화 뭐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경험이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계속 이제 꼰대 소리 들을까 봐 혹은 제가 어떻게 평가될까 봐 라고 하면서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벽이 쌓여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영상을 보면서 아, 재밌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틀었는데 약간 끊겨서 좀 아쉽습니다만 한번 좀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PT에서 우리 연구 조직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막 이론으로 설명드리거나 이러기엔 현실적으로 실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일단은 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전 이제 일자리 현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현장에서는 구인처, 구직자 사이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취업을 시켜도요. 사실은 저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SOS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저희들이 청년들을 취업시켰던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청년들이 취업을 한 상황인 거고요. 근데 한 친구가 입사한 지 한 2,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퇴사할래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퇴사를 보통은 뭐 그만두고 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현장에 나갔을 때는 먼저 사실은 퇴사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달라라고 얘기했고 이 친구는 나름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지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니고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두는 이유를 직원한테 물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일할 수가 없어요. 2,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가 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가 제가 생각했던 업무랑 달라서 여기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장님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서 제가 여기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민원이 동시에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접수가 됐죠. 우리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저희는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제일 많이 걸렸던 게 세 번째예요. 사장님이 사적인 업무를 시킨다고 요즘에 어느 때인데 사적인 업무를 시키지 그러고 사실은 그냥 그 민원을 받자마자 제가 저희 담당자랑 선생님 우리 오늘 가자. 이런 거는 시간을 지체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해서 오늘 오후라도 약속을 바꿔서 갈 테니까 한번 약속 잡아봐. 그러고 갔어요. 딱 갔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는 갔더니 호흡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 알겠어. 그런데 혹시 궁금한데 사실은 폐가 안 좋아서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원래 폐가 안 좋고 계속 기침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들어온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이런 건지 그랬더니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조금 이런 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기침이 너무 심하고 약간 그래서 이 친구가 학업을 중단할 정도가 됐었다가 나름 그동안 잘 관리되다가 들어올 때는 괜찮았는데 2, 3주 정도 지나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폐가 너무 심해서 어제도 응급실을 갔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는 일단 접고 두 번째 생각했던 업무랑 달라서 그만둔다라고 하는데 혹시 생각했던 업무는 뭐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업무 지시는 어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온라인 마케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을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어떤 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 우리 회사가 들어갈 만한 정부 R&D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보면 어때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를 내가 지시받은 업무가 아닌데 왜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시키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R&D 자금을 받아서 연구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었었던 건데 이 친구는 이게 다른 업무였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데 이건 제 업무가 아닌데 너무 저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상담하면서 사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선생님이 느끼는 건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 저는 사실은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세 번째는 사적인 업무를 시킨다. 우리 혹시 팀장님, 사적인 업무는 뭘 것 같으세요?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유현미 팀장님, 네. 개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은행 업무. 저는 사실은 가면서, 이게 전화를 받고 제가 현장을 갔다 그랬잖아요. 가면서, 혹시 담배 사오라고 했나? 스타킹? 은행?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직장 내 갑자기 이런 얘기 들을 건데? 라고 해서 가서, 저는 사실은 상담이라는 걸 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걸로 먼저 물었는데, 상담하면서 제가 물은 능력이 팩트체크를 먼저 하는 거였어요. 그게 혹시 어떤 걸 사적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이 친구가 얘기한 건 사장님이 본인이 속해 있는 협회 조직도를 그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A라는 만약에 충북연구원이에요. 그럼 충북연구원, 충북세일본부면 그 일을 하라고 나는 취업이 됐는데 갑자기 저기 전국세일협의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전국세일협의회 조직도를 그리라고 한 걸 이 친구는 사적으로 본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죠. 이게 사적이야? 그러면서 혹시 그러면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건 다 공적이라고 해석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니 제가 깜짝 놀라서 혹시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 같았으면 난 사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일이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 5가지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사적인 일을 시켜서 제가 자기 일을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듣고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나 같았으면 5가지 일 중에 사장님 먼저 지시가 떨어지면 사장님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어. 사장님 이걸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내가 5가지 하기로 했었던 한두 가지를 내일로 미루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 이런 정도의 차이일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 친구가 불성실한 친구가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일하고 회사도 괜찮았는데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는 거고 회사는 모르는데 이 친구가 저희한테 얘기한 거라서 하나하나 다 풀었어요. 첫 번째, 사실은 계속 일하기 어려운 거 지금 나랑 대화해도 사실은 기침이 되게 어려운데 집에서는 어때?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들에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갖는 초반의 사람한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왕이면 회사 일할 만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절해 볼 테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출퇴근 거리가 이 친구가 1시간 정도였어요. 청주에서도 사실은 용암동 끝에서 저쪽 가경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한 1시간. 그래서 아마 지치고 힘들면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혹시 그러면 재택근무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왜냐면 이 친구가 역량이 없다라고 평가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도 이 업무가 괜찮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회초년생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 장단점이 있어. 재택근무는 출퇴근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사실은 조직 안에서 같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못 배우는 거잖아요. 경력이 많거나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제 사회를 배워야 하는 사람한테 이건 약간 또 장단점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혹시 본인이 다니겠다라고 하면 회사 평판도 나쁘지 않으니 조절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번 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실은 회사에서의 이렇게 업무는 일이 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해 줬어요. 혹시 R&D 프로젝트를 사장님이 따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건 안 해. 그럼 사실은 정보를 찾아서 그 회사가 R&D를 따면 그렇게 해서 내가 홍보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게 일의 프로세스여서 사장님의 명령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이해. 세 번째, 봉사 부분을 얘기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일하고 싶었었던 거야?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월급값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성실한 친구가 아니에요. 저 월급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5가지 계획한 걸 무조건 오늘 끝내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듣고 있다가 사실은 자기는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일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한때는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일해도 사실 부딪힐 때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는 해줬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다가 딱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선배님을 찾아갔어. 사실 나보다 먼저 더 어려운 일을 했던 혹은 직급이 더 높았던 선배님을 찾아가서 선배님 내가 사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 네, 선배님이 보통은 열심히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선배님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 일은 잘해야 되는 거니?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확 이렇게 꽂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늘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제 스스로를 조바심을 내고 스스로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끝까지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나도 했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 선배님 말이 맞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친구는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듣다 눈물을 확 쏟는 거예요. 자기는 늘 잘해야 되고 이 평가받았던 세대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이 컸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너무 심하게 나빠진 거죠. 사실은 회사랑도 조절하고 뭘 하면서 이 친구가 그만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저랑 통화하면서 선생님 본부장님 되게 감사했다고 그만두고 회사가 배려를 해줘도 내가 건강이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더라도 조금 더 회복하고 다음 일자리를 가질 때 자기가 조금 더 저는 사회적 자본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뢰. 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견디는 것들을 지원해준 기관들 그리고 선배 세대들이 살아간 이런 모습들을 내일하고 연결되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친구한테도 어쨌든 지금은 치료에 집중할 때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청년 친구들 오래 일해야 돼 우리.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한 번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쭉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돌아오는 과정에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저희 직원이 그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돌아오면서 저한테 얘기해. 본부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직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나한테는 충격이었는데 취업 상담을 하는 우리 직원도 그거를 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90년대생. 이게 뭐지? 도대체 나는 내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공사라고 하는 기준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 조직 안에서 이걸 토론을 시켜봤어요. 사례를 다 얘기해주고 이게 공일까요? 사일까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다 공으로 취급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 안에는 이게 좀 나눴어요. 이게 공사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 친구는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나는 A라는 회사랑 근로계약을 했는데 왜 협회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지? 이건 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건데 이건 분명히 나는 뭔가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고 계속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되게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설명을 해도 너무 경험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세일본부에서 내가 퇴근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회식을 한다. 술을 먹어. 술을 먹고 편해지면 내가 본부장일까 아닐까? 그게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부장님이요. 그래, 그러면 사실은 내 술 먹었어도 선생님들한테 나 본부장이지. 맞다고. 그럼 공 아니야? 그죠? 내가 술을 먹든 뭐 하든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이미 공적 근로계약을 맺었던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직업상담 분야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인 거예요. 사용자는 사실은 임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노동을 취해서 사실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근로계약인데 이미 거기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공적 관계로서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요건사, 요건공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8시간 근로를 한다라고 하는 우선권은 누가 결정하냐라고 하면 제가 그 얘기는 해줬죠. 사실은 자기 노동을 파괴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그 노동의 우선권은 사실은 조직한 혹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일정 부분 준 거 아닐까? 다만 사용자가 나한테 요구했다고 해서라도 이렇게 요구된다고 내가 내 노동력이 파괴되는 행위들, 내가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되게 무리한 상황에서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건 근로계약은 깨지게 될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이 아니라면 우선순위는 그냥 일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 서로 관계를 맺는 것들을 좀 더 보다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직원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는 상담할 때 이런 문제들이 청년 세대들이 되게 많을 건데 제가 원칙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계기로 내가 너무 상식처럼 믿었던 공사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 그런 문제라고 하는 지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입장 차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넘겼던 사람인데 점점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명을 통해서 계기가 됐지만 그 세대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사실 그걸 잘 발견해서 우리가 조직 안에서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규범화되는 것, 이게 조직 문화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례들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저 친구 계속 직업의식 떨어져. 저 회사는 안 돼. 저 사장님은 늘 직원들을 저렇게 대해. 왜냐면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팩트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 또 그랬어. 뭐 이렇게 된다거나 요즘 청년층들은 직업의식 떨어져. 이렇게 끝내버리면 저희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인구직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력들입니다. 직업상담 분야를 쫙 보다 보면 어쨌든 직업상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진로나 직업에 대한 문제들을 본인이 인식하고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게 직업상담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끌고 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 가는데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평가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서 갖고 있는 이런 갈등들이나 어려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저는 사실은 실무를 먼저 하고 직업상담사 공부를 뒤늦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자리에 들어올 때는 직업상담사가 없이 들어와도 되는 그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 있어요. 사실 비합리적인 신념의 뿌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인식들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자기는 이 친구는 월급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개입하는 건 시간을 뺏기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고정관념들이 세질수록 사실은 의사소통이나 직업 적응은 어려운 거죠. 그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해내야 돼요. 완벽하게. 이런 인식도 우리 갖고 있죠. 그게 책임감의 수준으로 작동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넘어갔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또 나는 성공해야만 해. 실패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신념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타인은 반드시 나에게 공정하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당위가 있죠. 부모님이니까 나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내가 뭘 해도 가족은 어때야 돼.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도 상사는 어때야 돼. 그리고 부하는 어때야 돼. 이런 고정관념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저도 사실 이 생각 세 가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그리고 저 신념이 깨지지 않으면 대인관계나 사실 조직 적응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죠. 저는 이거 옳다고 믿었고요. 이게 상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내왔던 일들을 거꾸로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이 직업상담 분야에서는 결국은 내가 일이나 관계나 뭐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런 거에 갖고 있었던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했던 비합리적인 신념이 직업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깨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사례였었던 그 친구가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요. 청년들이 비슷한 경험이니까.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기관하고 얘기해 저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신념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직업 상담은 사회 끼어들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는 거에 내가 끼어들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들 하는 그런 생각들 좀 하게 되는 거였고요. 조직 문화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받았던 질문, 본부장 되면서 받았던 면접 질문을 저는 14년 전이에요. 지금 본부장 한 지 14년 됐기 때문에 14년 전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실무자였다가 기관장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저한테 들어왔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사실 전 계속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가 실무자로서 사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기 원서 냈겠지.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역량이 인정됐다. 그냥 그래 보여. 근데 너는 본부장으로, 기관장으로 준비됐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면접인데, 면접관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고요. 저 혼자 들어갔었던, 경쟁이 붙었었던,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정민 선생님? 저런 질문을 받으면, 네, 준비됐습니다. 그죠? 예? 네. 저도 사실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면접은 예측 불가능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런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을 하죠. 전 사실은 저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준비됐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무자로 일했지 기관장이었던 적은 없었고요. 허수라든 뭐하든 전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인 거고 실무자로 말씀하셨듯이 실무자로 열심히 일했지만 제 기관장으로 준비됐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제가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시행착오 시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14명을 고용관계 맺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저희 직원이 50명이 넘습니다. 14년 차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저는 제가 저 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은 저 자신을 칭찬해요. 왜냐면 해마다 제가 노하우가 쌓여도 수많은 고용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너무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옛날 말들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오히려 기관장 된 다음에 사실은 제가 예전에 모셨던 대표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어떤 직원이었어요? 전 기업에서도 일했는데 대표님한테 저 괜찮았었던 직원이에요 라고 물을 만큼 이 기관장이 갖고 있는 내가 아무리 어떤 걸 하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이 예측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측이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받았던 게 저한테 내 위치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너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냐 일 중심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최은희 박사님 이런 얘기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면접자로 들어갔는데. 네. 그렇죠. 사람마다 대부분 여기에서 정답이라고 우리 이해하는 건 뭐예요? 관계 중심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사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계속 관계 중심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제가 저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을 해도 저는 고민을 짧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저는 일 중심적인 일과 사람을 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지 일 중심적인 사람인지 별로 생각도 안 해봤고요. 다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해왔던 일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자리 사업을 그때 한 6, 7년 정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혼자 직업 생활에서 먹고 살던 일반 기업에서 일하거나 단체에서 일한 거랑 일자리 사업에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에 들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사명감은 내가 잘 모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잘못 개입하겠구나라고 하는 책임이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직업상담 분야에가 비전이 있니? 라고 묻는 선배들도 꽤 많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많은 질문 안에서 저희 정체성이나 위치 혹은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오히려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 질문할 때 양단의 끝, all or nothing 이것처럼 대답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그러고 나서 계속 의사결정할 때마다 저와 다른 결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일을 하는 직원들을 만나면서 일중심적인 사람, 경향들이 있으니까 성과 내려면 이런 사람들 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끝내 사람을 먼저 쳐내거나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 직원들이 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값이 사실 여성들을 성장시키고 그 여성들을 다른 기관에 보내는 일들을 하는 내가 먼저 사람을 포기하는 게 내 위치에서 할 일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제가 14년 내내 화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의사결정 관리자로서 사용자로서 고민할 때도 내가 초심을 가졌던 이 면접 자리에서 했던 질문만큼 내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저의 정체성의 화두는 사실은 놓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우리 직원들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건 선생님 처음에 뭐 하고 싶었어? 세일본부에 들어와서. 그럼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가는데 세일본부랑 선생님하고 합이 맞아? 혹은 여전히 달라? 여전히 다르면 그건 선생님하고 우리가 각각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갈 길이 조금 더 다르거나 그러면 한번 맞춰보고 안 되면 다른 진로를 선택해도 되는 거죠. 이걸 너무 억지로 싸울 문제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세일본부장이 되는 과정에서 세일본부는 어쨌든 수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고용센터가 있는데 너넨 왜 생겼냐? 그리고 왜 시내권에 없고 산업단지에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받았고요. 제가 기관장이 될 때 만 38이었어요. 저는 제가 일했던 일들이 워낙 성과도 잘 냈고 그게 이제 도예,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여성 일자리 성과가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 기관장에 대한 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서 내고 됐는데 그 다음에 들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자가 기업 상대로 하는 조직을 세팅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30대인 게 뭐가 문제였을까? 저는 별로 그런 거에 약간 둔감한 사람인데 이 질문들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친절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걱정을. 걱정이신지 기대인지 우려인지를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내용이 30대 여성이 기업 상대로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였어요. 30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너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요. 여성이 기관장인 경우는 그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아마 기관장 정도 되면 어느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경숙 본부장 한 50대 중반 됐어? 라고 얘기할 때 제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기관장 한 7년쯤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관장 정도 되면 얼굴은 그렇게 안 보여도 지역사회 내에서 기관장 정도 되면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출발했겠다. 그럼 한 6,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친구는 50대 중반 됐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그 통념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크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는 기업 상대로 하는 업무는 전형적으로 누구의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남성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일자리가 이렇게 여성 인력을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세일본부 직원들 중에 남성들이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제가 남성을 안 뽑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급여 수준이 낮아서 남성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저희한테 얘기하죠. 본부장님 여성 일자리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조직의 핵심 업무는 남성들 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도 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세일본부 핵심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일본부 핵심 업무는 기업 상대로 하는 일이죠. 기업 상대로 하는 거 다 여성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제가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과. 세일본부 본부장님 한 10년 차 됐을 때 본부장님을 개소 때부터 쭉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 세일본부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커리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지역 내에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이름도 없는 직원들이 있는데 성과를 내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
여성 조직은 시끄럽고 파이 못 내고 파이를 키우거나 성과 잘 못 낸다라고 하는데 충북제일본부는 계속 파이를 뭐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거의 뭐 지금 한 4배수 정도 키운 상황인 거고 성과도 계속 전국 평가에서 되게 잘 나오고 이런 과정들 보면서 되게 신기하셨나 봐요. 그런 질문들을 쭉 저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게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위축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질문 안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통념들이 생각보다 연령, 직무 특성, 이런 직급, 뭐 어쨌든 이런 직무에 대한 통념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걸 되게 경험하고요. 사실 충북제일본부는 그래도 어려워요. 저도 조직관리 어렵고 제가 뭐 관리자로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현장에서 취업 상담을 하고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무형 대표로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난관들을 사실은 혹은 질문들을 듣고 답변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논리들도 만들고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도 그렇습니다. 성과도 되게 재밌는. 본부장님은 뭐죠? 본부장님은 여자도 아니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저는 생물학적 여성이에요. 결혼 출산 휴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이 본부장님은 여자도 아니야를 남성들한테만 들었을까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도대체 선생님이 얘기하는 난 분명히 결혼 출산 휴가 생물학적 여성으로 살았고 내가 그걸 엄청 드러내진 않았지만 사실 그건 존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 상황에서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은 뭐야?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에 저는 어긋나는 사람인 거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여성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면에서 다 벗어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질문을 그걸 깨면서 여성들도 좀 더 다를 수 있어라고 하는 경험치들을 그냥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여러 뭐 우려도 듣고 기대도 듣고 좀 너네들은 좀 새로운 일을 해라고 하는 듣는 것 안에는 저희들이 엄청 일을 많이 하거나 엄청 그런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경험들,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경험들이 되게 신선한 자극인 거보다라고 정도 생각하고 사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 생활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조직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는 그냥 시속 100쯤 달려줘야 되는 그런 조직 안에 들어오는 거고 이제 나는 운전면허를 따거나 혹은 다른 곳을 국도를 달리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되게 어렵고 위험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포가 되게 커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 규칙이나 체계들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들어오고 나서 방향이 같아지면 어때요? 그럼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 적응이라고 하는 거 안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공포고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라고 하면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올 때 그냥 달리지 않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도 좀 속도를 조절해주고 피해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서로만 이해해도 사실 기다려줄 수 있거나 사실 교육을 어떻게 시켜나 이런 것들이 좀 배려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직원들을 뽑습니다. 면접을 계속 보고 뽑을 때 직원들이 그런 말해요. 본부장님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면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혹시 기다려주면 방향이 같아 기다려주지. 만약에 이렇게 방향이 같으면 저희들 기다려주면 오죠. 근데 방향이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직도.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세일본부에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가 취업시키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을 가면 첫 번째가 제가 많이 하는 건 조직의 역사성, 방향성을 좀 먼저 이해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 기업이 운영돼 왔던 원리들을 알고 끼어들기를 하는 거고 내가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만 그건 방향을 바꾸는 변화까지는 아니어서 그걸 더 시너지를 낸다거나 성장시키거나 이런 거지 사실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느 조직에 들어갈 때는 그 조직의 가치 혹은 연역 이런 것들만 잘 관찰해도 사실은 이 속도감, 이 고속도로에서는 몇쯤 달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지 않을까. 근데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일만 하려고 그래요. 일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 5가지 일을 오늘 끝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 조직 안에서의 충돌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고요. 돌부처라고 하는 건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세일본부 직원들이 50명이 넘어가고 여기저기 뭐 기업 대표님들도 지금 와서 나 조직 관리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어려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오시는 대표님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저도 기관장이 돼 보고 사용자 입장에서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해되기도 한데 저는 조직 관리는 돌부처를 돌려 앉혀놓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20대에도 들어오고 40대, 50대도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50년을 살아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는 이쪽 쳐다보고 20년, 30년 살아왔던 사람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일을 막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방향들을 맞추는 작업들 하다 보면 그게 되게 장점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초반기에 사실은 조직 적응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요. 방향을 알려주고 규칙을 알려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조직이 먼저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고 아까 상식이라는 건 그거죠. 조직 관리를 하면서 2,000명을 대충 통계를 내봐도 내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믿었던 건 나만의 상식이었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돌부처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해왔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제가 잊은 거였어요. 제 통념 하나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우리 선배님도 계시는데 학교 때보다 많이 힘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한 건 학교 때 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랑 뜻이 동의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막 길게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게 힘들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이 그런 거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폭들이 넓어지고 뭐 수용성이라던가 이게 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아직도 강한 사람이지만 남들이 볼 땐 좀 유연해 보이는 이런 경험치들이 이제 쌓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최악의 직원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돌려도 저런 사람이 왜 나한테 왔을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들고요. 가끔가다 내가 면접 본 내 눈을 뽑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발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된 순간 사실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저게 되게 나한테는 불편함이었어요. 내 상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엄청 불편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꾼 게 있습니다. 저분은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었던 게 저분은 나랑 다른 경험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머리로나 말로는 되게 쉬워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된 게 내가 생각했던 나와 정말 다른 사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을 끝끝내 해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방법은 제가 터득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도 있고요. 세대와 다른 사람하고 일하기는 지금은 채용 안에서 사실은 연령에 대한 게 없어졌잖아요. 성별, 연령 차별을 다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미 다 열어진 거예요. 다만 문화적으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뽑는 건 많이 안 하죠. 상급자가 아닌 이상. 왜냐면 아직도 한국 사회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사회여서 이게 들어올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해도 사실은 몸에 습입된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게 갈등이 되는데요. 충북세일본부는 약간 유연한 조직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자꾸 아까 얘기했던 토론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배가 있으셔서 들어오신 분이 저한테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세일본부가 되게 자유스러워 보이는데 걱정돼요. 이 청년들이 다른 회사 가면 부적응할까 봐요. 예의가 없어서.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죠. 세일본부는 규모가 작고 아직 사실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조직인데 이 친구들이 세일본부를 떠나서 좀 더 크거나 다른 조직에 갔을 때 잘 적응하게 하는 것도 제 몫인데 내가 뭔가 길을 잘못 터주나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서 사실 그 젊은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전 직장에서 일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었는데 요즘 청년 세대들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조금 더 자아실현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안에는 내가 감수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요즘에 청년들은 뭐 배가 불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성세대들도 있긴 하지만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선택지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적응에 대한 데이터를 그 다음에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변화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청년 세대들하고 처음엔 얘기를 많이 하고, 나는 사실은 우리 때는 어떤 정도였냐면, 제가 나이가 50대가 넘으니까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요 친구가 이렇게 손을 쭉 들으라고 그래서 한 친구가 숙제를 안 나오면 다 같이 가서 혼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는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약간 속상했지만 같은 동료를 욕하거나 아, 왜 쟤 숙제 안 해와서 우리 혼나게 이렇게 했지. 사실 이게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피해받지도 않고 내가 혼나지 않아도 될 문제를 혼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인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오고 세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성세대들은 보통 조직한테 나를 맞추는 게 너무 익숙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지. 기성세대들은 나의 욕구를 잘 몰라.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에 대해서 저를 투자하지 제가 내 좋아하는 거를 얼마나 시간을 쓸까? 우선순위에서 제 욕구가 가장 밀리는 욕구였죠. 사회적 책임이 더 컸고 전 밀리는 욕구들을 갖고 있었다면 청년 세대들은 사실은 개인들이 조금 더 귀하게 자랐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강의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저희는 국회된 맹세할 때 뭐 했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회와 조직을 위해서 난 희생해야 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학습을 받고 살았는데 요즘의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교육받을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들으면서 큽니다. 소수가 되고요. 그만큼 귀하게 자랐고요. 사실은 부모들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애써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친구들한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지였는데 그래놓고 나서 내 자식은 그렇게 키웠는데 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왜 조직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들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막 기성세대들하고 저는 구직자와 기업 사이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구직자 마음도 알고 기업 마음도 알고요. 세대도 50대 끼어 있으니까 위에 선배들의 마음도 알고 밑에도 알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우리가 역할을 좀 더 이게 갈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들어보고 전달하고 막 이런.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랬어. 그리고 청년 세대는 그걸 위해서 부모들이 그래도 견뎌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랬더니 저희 직원이 본부장님 저 사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세일본부 들어갔더니 착해졌다고. 그전에는 부모님이 뭘 얘기하면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왜 나한테 압력을 넣어? 라고 이제 까시락지게 약간 반응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세대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냥 그 세대는 그럴 수 있는 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 경험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차이를 다름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부모님 경험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훨씬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그동안은 엄마로만 본 거죠. 엄마도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저 20대, 30대, 40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을 훨씬 더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경험들을 저희도 좀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조직 관리를 하거나 여러 곳에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도 듣기도 합니다. 혹시 리더는 언제가 될까요, 우리? 충북학 소장님. 리더는 언제가 리더로 인식될까요? 저는 저희 이렇게 현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여성들은 리더십 경험이 더 없어요. 왜냐면 여성들을 리더로 키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하다가 그냥 그 얘기는 합니다. 자기보다 월급을 적게 받거나 자기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미 리더십은 요구받고 있다. 자리의 직급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앞서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도 저한테 자꾸 묻잖아요. 내가 리더 직급이 생기지 않아도 설명해 주거나 안내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그냥 리더로서 요구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것 같은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리더로 올라갔을 때 사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했다가 갑자기 리더가 됐다? 되게 사실은
허덕허덕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고위직, 직급인 나를 만든다가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부터의 그 나보다 좀 늦게 들어오신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치로도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준다거나 설명을 잘해주는 것, 안내를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리더십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간관계 기술이기도 하다라는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시스템이 강화되잖아요. 다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저희들도 뭐 출퇴근이니 뭐 다 합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데이터화 되잖아요. 예전엔 데이터 없이 관계를 했다면 지금 데이터화 되잖아요. 그럼 리더십은 필요 없을까요? 우리 김은영 팀장님. 네. 네. 네, 보이라고 일부러 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은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평가니 출퇴근이니 뭔 근태 다 기록화되죠. 근데 이게 기록화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관리를 하기 수월해요. 데이터적 관리가 쉽거든요. 한계는 뭘까요? 사람들이 내가 평가를 받는다는 건 너무 알고 있어서 사실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게 갖고 있는, 그래서 훨씬 더 체계가 위협적으로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이 강화되니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리더십은 휴먼 서비스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감수성을 터치하고 사실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이게 시스템 평가라고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조직 관리가 될까? 리더십이 발휘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든다라고 얘기가 들려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 직원들도 실적이 평가됩니다. 데이터만 보면 그냥 알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직 문화에서 이미 평가라고 하는 걸 거부하고 살 수 없는 사회고요.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도 이미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직원들이 서로 동기부여되고 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난제가 되는구나.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을 땐 데이터만 있으면 그래도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데이터화돼도 그거를 활용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요구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짧게 넘어갈게요. 그 리더십에 대한 현장 경험들을 바탕으로 보면 제가 이제 여성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고 충북세일본부가 죽어라고 여성들 취업시켰더니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관리자가 못 되고 뛰쳐나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여성들은 사실 하위직으로 있으면 되지 중간 관리자로 시키면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 일자리에 들어가신 여성도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혹시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리더십 프로그램에 오신 상당수가 손을 안 들어요. 난 리더가 아니라 아직 직급이 낮아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나의 정체성이나 위치들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리더십의 시작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현장에 있던 그리고 이제 사원으로 있다가 올라가는 분들이 난 리더가 아니라 그냥 성실했어. 그런 거 어떻게 했냐면 8시간 성실했잖아요. 그럼 팀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10시간 성실하려고 해요. 올라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법은 바꾸지 않고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소진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되게 귀한 자원을, 훈련된 자원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공부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아꼈던 친구가 나갈 때 현장에 취업 상담했던 친구를 관리자로 올렸어요. 일을 잘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직업 상담의 기술을 팀장이 돼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밑에서 읽었어야 되는 거죠. 팀장이 되면 뭘 읽어야 돼요? 팀장 리더십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단계씩 늦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소진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물어보면서 그런 거예요. 8시간 정말 열심히 일했던 친구인데 어떻게 일하고 싶었어? 본부장님이 저 인정해 주니까 제가 10시간 열심히 일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바꿔주려고 해도 그 친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퇴사하고 딴 데 지금 선임으로 가 있는데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본부장님 그때 말할 때 못 알아들었다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바꿔라고 해도 자기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뛰어보니 사실은 다른 배움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 적절하게 그걸 프로그램화 시켜주는 게 저는 이제 세일본부는 여성이 많은 집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들을 계속 좀 적절하게 투입해줘야 되겠다. 그걸 좀 구조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부를 해야 될 적정한 때, 새로운 학습을 해야 될 때를 좀 더 잘 구조화시켜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구조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사람 탓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20대에 그 사장님, 그 대표님한테 제가 지금, 그때는 고마울 줄 몰랐는데 지금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취업을 했을 때 오양 이렇게 부를 때였어요. 오양 커피 타 이런. 근데 저는 물론 뭐 그 회사에선 대졸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을 만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 직종이라 커피를 타는 건 아니었었던 거고 경림에게는 커피를 타는 문화였는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제가 커피를 타서 살살 얼려놓고 동료들이 오면 사주는 그냥 주는 거였어요. 그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냥 호의도 아니었어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 마감을 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오양 커피 타. 제가 엄청 발끈한 거죠. 김구나 네가 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 커피 타러 들어온 줄 아냐라고 사실은 붙은 거예요. 그때가 벌써 제 90년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 오양 이렇게 부르는 문화였고 커피도 커피 믹스도 없어서 이렇게 뭐 커피 2스푼 뭐 믹스 몇 스푼 뭐 이렇게 프린 몇 스푼 이런 사회였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문제가 됐죠. 당연히 그 시대에는 이런 의사소통이 될 리가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 다음 월요일 회의 때 딱 방침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모두 호칭은 직급이 없으면 누구 싫어한다. 두 번째, 커피는 개인이 타먹는다. 손님이 오는 걸 제외하고는 개인 커피는 개인이 탄다라고 방침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고마운 줄 몰랐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경영상의 필요해서 왜냐면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사장님 되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뭐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왔던 경험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대표님 되게 훌륭하다. 나는 훌륭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월급 받는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내 업무였었고 사장님도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한 분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만약에 그때 사장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전 퇴사했을 거예요. 퇴사했으면 손실이 사장님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오만한 것들도, 아까 막 재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저는 저의 권리를 주장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게 서로 맞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게 구조를 바꿔주신 거구나. 만약에 개인을 서로 우리를 붙들고 화해시키려고 했거나 너 입 닫고 있어. 여긴 여성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야 라고 아마 얘기했다면 저도 사실은 되게 상처받거나 혹은 거기에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장님이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호칭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기업을 신뢰하고 일을 했었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세일본부에서도 저도 막 여러 직원들을 만나고 우리가 일자리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가능하면 사람 탓을 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경험을 저도 사실 직업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구조의 문제를 핑계거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의 도구로 좀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리더십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근데 어쨌든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은 성과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성과가 참 여러 지표일 수 있어요. 저희들은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혼자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치이기도 하고 직원들의 역량이기도 해서 결국은 리더는 뭐 오경숙이 그거 했을 때 뭐 성과가 나냐 안 나냐 안에는 저희들이 꼭 양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됐을 때 자발적으로 일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과 목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리더십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제가 본부장 면접 볼 때 그 자기소개서에 사실은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한 자기 포부를 할 때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라고 저도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 현실을 직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이 되도록 계속 좀 만들어 나가는 앞부분의 모습들,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리더십 이야기할 때 저는 약간 제로섬 게임을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갈등 이런 거 얘기하면 남자를 여성 권익을 얘기하는 순간 남성을 밑으로 깔고 뭐 중장년을 이야기하는 청년을 얘기하면 마치 중장년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갈등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사실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강의를 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성의 반대는 뭐냐라고 한 질문을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정상성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상성의 반대? 다양성이랍니다. 우리가 정상 이데올로기를 딱 놓고 직업인은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플레임을 좀 깨보는 게 되게 중요한 사고의 확장인 것 같아요. 남성성의 반대는 뭘까요? 여성성의 반대는 뭘까요? 이따 끝날 때 알려드릴까요? 나다움이래요, 나다움. 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저한테 들어왔던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인간 오경숙이라기보다는 계속 나한테 들어왔었던 건 너 왜 일반 여성하고 통념에서 본 여성하고 너는 같지 않아라고 끊임없이 질문했구나. 근데 나는 거기서 대응할 때 그 여성성이 남들이 그렇게 본다 그걸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건데 그리고 해보면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여성성이라고 한 통념과 나다움 사이에서의 그 끊임없는 부딪힘들을 제가 겪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내는 것들이 뭐 기관장은 어때야 돼, 팀장은 어때야 돼 이런 것들을 기본은 있겠지만 그걸 적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되게 다르죠. 제가 최근에 한 조직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조직의 반이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컨설팅을 좀 하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 지역이든 전국이든 어쨌든 일자리 쪽은 우연찮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데 다른 교수님 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리더십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들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누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유연하지만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리더를 직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향 아까 남성성은 어때야 돼? 리더는 어때야 돼가 통념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기능하는 방식들을 좀 보고 그것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워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남을 따르지 못해 본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도 어렵죠. 조직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이 좀 들고요. 어쨌든 파트너십은 계속 우리가 민간 거버넌스, 파트너십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도랑 사실은 정부 돈을 받지 않고 쭉 살다가 일자리 사업하면서 도랑 사업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될까? 근데 도 공무원들도 저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인건비를 도에서 안 받고 한 3년을 천국 여성 일자리 사업이 거의 2~3배 뛸 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가치중심적이고 일이 필요한 거 그냥 하는 사람이라 그냥 했는데 가끔 공무원들이 볼 때는 근데 제가 공무원들 보면서 신기했었던 게 도가 그때만 해도 12개 시군하고 사업하는데 저희 신규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도 그 아이디어를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공문 보냈대요. 듣고 있다 물었어요. 공문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공무원을 설득해서 12개 시군을 다 다녀봤어요. 여성 일자리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 도에서 시키면 하겠습니다가 50%.
나머지 50%는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안 될 거요.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결과였어. 민간인들 너무 일을 번거롭게 해. 왜 저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뭐 저희들은 적대적으로 일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못한 건 민간인이 또 채워지기도 하고 민간은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또 민간의 인프라 갖고 있는 한계들은 또 도가 11개 시군에 그때 12개 시군에 사실 전파하고 이래서 충북의 여성 일자리 사업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11개 시군에 지금 모두 인프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민만 혹은 관만이 아니라 같이 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제 모든 거의 뭐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이런 일자리 사업 할 때도 이게 똑같은 일자리 사업이긴 한데 정부 부처가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앙부처 공무원 상대하고 도 공무원 상대하고 군 공무원을 상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약간 다르네? 이런 경험들을 가지면서 이게 다른 게 처음엔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요.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 근데 조금 더 시간이 보다 보니까 나름 중앙부처는 이 기획의 힘이 있더라고요. 예산 배정의 힘이 있더라고요. 도는 또 이게 아무리 중앙이 좋은 기획을 해도 우리 지역 내에서 의미 있게 쓰이려면 도 공무원들이 또 중간 역할 되게 잘해 주셔야 되고 기초로 내려가는 순간 기획 업무보다는 실행, 대민 서비스를 직접 보는 실행 업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 경험으로 보면서 이게 각각 이 조직들이 기능해야 되는 주요 역할들이 다르구나라는 경험들을 저도 했습니다. 아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이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가치가 맞아요. 아까 이제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대퇴사 시기에 인력 추급을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뭐냐면 충북세일본부는 오창의 산단형 기관입니다. 충북세일본부가 처음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건요. 100대 기업 약정 1000명 취업이라고 하는 건 첫 해 목표를 저희들이 9개월 만에 달성을 끝냈기 때문에 전략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 상대로 일했는데 그리고 그때의 충북세일본부의 강점은요. 구인처를 많이 하는 거였어요. 구인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사업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지금은 현장은 어떠냐면 구직자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이게 단어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사실 구직자 수가 약간 반토막 난 느낌인 거예요. 이럴 만큼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 기간의 경쟁력이요. 좋은 구직자를 갖고 있는 거, 구직자를 잘 교육시키는 기관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 일자리 판도가 좀 변한 상황인 거여서 기업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기업에서 느끼는 것, 개별 기업은 할 만큼 하신 거고 구직자들도 보면 할 만큼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좀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을 대별시켜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짠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했냐면 대표님이 인터뷰한 걸 이렇게 끊어서 저희들을 봤는데요. 우리 중소기업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학자금도 줘. 우리 회사에서 뭐 오래 다니면 자녀 학자금도 얼마씩 주는 거고 우리가 그거는 어쨌든 열심히 되게 하고 있어. 근데 청년들이 안 와. 혹은 구직자들이 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면서도 인력 수급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곧 딱 장면이 바뀌어서 구직자가 얘기했어요. 청년 구직자가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20년 이후에 사실 자녀 학자금이 제가 지금 유용합니까? 라고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만큼 그게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떻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미 이 친구들은 사실은 코로나니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이 너무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뭐 10년, 20년을 내가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주도적으로 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 훨씬 더 의연하기도 합니다. 나약한 지점도 있어요. 평가에 대해서 나약한 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에 내가 경제력의 주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또 위기감도 되게 크고 그래서 저도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다가 점점 현장의 사람들 보면서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쟁 치룬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이 막 옛날 얘기를 하실 때 듣고 있다가 아버지
저도 그럼 제가 보릿고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저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경험을 얘기했을 뿐인 건데, 나는 그걸 자꾸 동시대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게 자꾸 나한테는 연령이 어린, 혹은 경험이 없는 나한테는 되게 압력으로 느꼈다라는 경험을 해서, 지금도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청년들도 저한테 그렇게 느낄 거잖아요. 어쩌라고, 뭐 이렇게 느낄 것 같아서 그냥, 우리는 좀 다른 경험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이 얘기하면 사실은 눈을 내리깔고 예스 해야 되는 문화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7차 교육과정인가요?부터는 교육이 바뀌었대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맞추고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교육과정이 바뀌었고요. 지금 노동시장에서 들어온 청년 세대들은 그렇게 학교 교육을 받고 나오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납득이 안 되면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기성세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지? 이렇게 느꼈지만 각자, 저도 제가 살아온 삶의 그 초기 경험들을 가지고 그렇게 문화로 습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도 그렇고요. 여성들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되게 다양하게 엮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세대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자꾸 통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상담에선 그 얘기합니다. 상담에서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한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공감의 핵심이라는 게 뭔가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바라보는 거래요. 내 신발을 신고 보면 이거는 공감이 되는 게 아니죠. 평가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쳐다보고 지금 느끼는 건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공감 능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감과 소통이라는 거에 되게 둔감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 세대 경험이 너무 빠르고요. 빠른 사람들이 아까 연령 차별 이런 게 다 금지됐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막 섞여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 안에서 이걸 잘 관리하면 다양성이 시너지가 될 텐데 잘못 관리하면 트러블이 서로 되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직업 적응과 만족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인들은 개인의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고유하게 생각하는 가치 체계들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직업에서는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와 거기에 맞는 보상 체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은 이 능력을 제공할 때 보상 체계 안에는 가치 체계도 포함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들이 수용됐을 때 개인은 만족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일할 거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내가 보상 체계나 요구들이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직은 인력 충족이 되는 거죠. 조직의 만족은 인력 충족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요번에 지난주인가요? 충북세일본부가 연말에 성과 보고할 때 기업들한테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지표를 저희 순서지 뒷면에 해드렸어요. 혹시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돈 때문에 나간다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더 이상 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 나가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돈 얘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나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돈이 아닌 영역이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으면 돈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대들이 고민하는 것, 새로운 구직자들이 고민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요즘 청년층들이 불안이 되게 심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현장에서 볼 때는 우울감과 불안이 되게 커요.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는 공정성, 업무 지원, 직무 교육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회사는 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할 거라는 그런 게 명시화됐을 때 사실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세대들 공공기관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건 급여가 낮아도 공공기관을 오는 건 저 시스템의 안정화가 그나마 확보된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청년 세대들이 가족 경영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없어 보이던 데는 들어가는 걸 기피하는 이유들이 저런 체계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상사는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업무적 신뢰관계들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내 상사는 나를 잘 훈련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안전에 대한 지표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 리스트를 줬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자기가 느끼는 지표 중에 세일본부가 그나마 해주는 게 뭔지 조금 더 못 해주는 게 있는지 사실은 급여는 제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정부에서 이렇게 연차까지 다 계산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거는 해줄 수 없지만 혹시 나머지 지표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기관이 할 수 있는 걸 좀 한번 해보자라고 이걸 줬어요. 근데 저희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과 자율성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수가 있거든요. 내 보수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표가 떨어져도 충북세일본부 직원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일할 때 어쨌든 저희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자기 탓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한다라고 하는 신뢰감 때문에 조금 더 근속연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장에서는 왜 그만뒀어? 여기 뭐 놓고도. 그다음에 혹시 세일본부가 좀 잘하는 건 뭐야? 혹은 못하는 건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가져야 우리 기업들한테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까 리더로서 하면 어떨 때 리더의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면서 만든 거였어요. 세일본부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이렇게. 1번 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세일은 어떤 위치에 있죠? 1번은 아닌 것 같죠? 네. 2번? 사실은 1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 마음으로는 2번처럼 말하지만 행동은 1번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업은 되게 어려운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그죠? 의사결정이 기업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구직자들하고 사실은 1번, 3번처럼 기능하는 취업상담사들 꽤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직원들한테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선의 대가로 기업한테 돈을 받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구직자한테 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사이에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직자를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실 고용관계에서 여기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4번 정도의 그림이 현재 우리의 위치성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놓고 우리의 위상과 역할들을 잡을 건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상과 역할의 핵심은 세일이 존재해야 될 정책의 목표나 방향들을 놓고 그 안에서 기업들하고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구직자들한테 구직자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거나 이거의 적합성들을 좀 평가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직은 어쨌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게 조직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으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능을 쓰고 그 기능의 대가로 사실 내가 삶의 방편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점점 더 의사소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협동과 협업. 협동은 하나의 일을 여러 사람이 쫙 나눠서 하는 거죠. 이때는 업무만 한번 딱 내리면 끝날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제조업 같은 현장에서는 자동차 하면 바퀴 끼는 사람, 문짝 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모이면 그냥 제품 하나가 딱 나오던 방식이 협동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협업 방식인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끼리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충북연구원도 보면 이해관계자가 여기 정책 전달 체계도 있고 도민일 수도 있고 여러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사실 내부 직원들끼리만 의사소통할 문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일을 여러 사람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결정하고 그냥 그러려고 하다 보면 위계성보다는 약간 사실은 상호 의존적이거나 대등하게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 힘을 잘 쓸 수 있는 거죠. 위계적인 업무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의사소통 기술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의 노동시장, 뭐 직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보통 10가지 지표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기술, 태도, 가치관들이 모여서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역량인 거고요. 역량 안에는 10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파란색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부족한 3가지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의사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자기관리 및 개발. 그러니까 의사소통 잘 안 되고요. 마음으로 일하잖아요. 저희는 눈치껏.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의사결정,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면
드러내놓고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 지금 이제 이게 2020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스펙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지식이라던가 어쨌든 기술 수준 좋은데 여기가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역량을 많이 발휘하지 않는데 3분의 2 정도만 쓴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쓰지 않는 건 사실은 동기부여 혹은 일터가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제가 여기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거나 노동자에게 권한과 재량을 좀 더 줄 때 이를 지원한 리더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역량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요거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량 활용과 관련된 사회보장 정책 중에 어떤 거냐면 돌봄, 배움, 일, 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과거의 통념에서는 돌봄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성. 배우는 건 학생 때만. 그죠? 일하는 건 남성들. 쉴 때는 언제? 퇴직 이후에. 이렇게가 예전에는 딱딱딱 구분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명도 길어지고 생각보다 이 뭐 가족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환자도 많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돌보고 배우고 일하고 쉬는 게 내 일생에서 계속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딱 분절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걸로서의 직업 선택들. 그게 보장이 됐을 때 사실 훨씬 더 내 삶을 거기 방향으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온 글이 그거예요.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나무를 심어서 사실 새가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는 것. 이런 조직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30분까지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아까 의사소통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저도 느꼈었던 겁니다.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뭐 여러 영역들을 시간도 뭐 시차 출퇴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시간, 공간 일하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넓어졌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관리자 눈앞에서 쭉 일하는 거고 같이 퇴근하는 문화였다면 이게 바뀐 다음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협업처럼 경험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모여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의사소통은 요거 한번 보셔요. 상대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추측은 금물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이건 상식이야. 이런 정도의 기본이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상대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나와 똑같이 알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건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최대한 팩트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이고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이래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나전달법. 네가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한 나전달법을 조금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혹은 경험이 다를지라 하더라도 그 경험들에 대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조직관리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인사가 만사인데 아직도 내가 허덕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이 예전만큼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 관리하는 기술이 엄청 중요한 기술이구나.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사실 직원들 전 되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내가 지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막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올라온 생각들이 있었어요. 한 번에서 끝날 거였으면 관리자란 지위로 왜 매달 월급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나는 기관장으로 관리자, 종합, 어쨌든 본부 총괄 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있으면서 한편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그 다음에 안 가르칠 거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영역에서 지금 사업도 관리하시고 중간관리자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신데 내가 존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더 위치성 내가 조직 내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그 살아가는 삶터로서 이 조직 안에서의 내 위치나 역할들, 나의 정체성, 삶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통합해서 봐야지 덜 지치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좀 달렸는데요. 연말에 여러분들 바쁘고 어려울 텐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지식적으로 높거나 뭐 이렇게 딱 정답을 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이런 이제 경험치들을 가지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열강해주신 우리 오경숙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본부장님께서 더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질문 혹시 궁금하신 있으실까요? 거 있나요? 네. 아까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그 원장님이 진짜 존경스러운 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오늘 새벽 4시에 일찍 왔거든요. 차가 못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부군께서 와서 도와주셔요. 근데 그 부군이 큰 그 눈을 다 치우고 있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까지는 그 지하에 차 대고 바로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올라와서 1층에 그 일하시는 분한테, 남자분한테, 남편분한테 진짜 고맙다, 수고하신다. 근데 진짜 삽자루를 잡고 싶었는데 그까지는 안 되더라고. 내가 이 계속 그 오늘 9시까지 일해야 되나 뭐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용기가 또 어떨 때는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경험치 뭐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대학 경험 때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이 제가 앞에서 말만 하면 웃으면서 고개를 옆으로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세대 때는 그 쪼갠다고 표현했거든요. 앞자리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막 웃으면서. 근데 저는 어느 날 인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인도 영화를 보다가 인도는 예스를 고개를 흔드는 거잖아요. 제가 그 경험에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을 그 편견 속에서 그 자식이 진짜 기분 나쁘게 갔다. 그 인도에 대한 생각조차도 그렇게 가졌을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편견을 깨는 그런 노력. 그렇다고 무한대로 경험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좋은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직업상담 분야에 비전이 있냐? 사실 5개월짜리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뭐 비전 갖고 했었겠어. 그러면서 사실은 근데 지금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한 분야에 폭 안에 있었으면 여전히 시간이 갈수록 그 편견의 덮개나 내 경험치들이 좁아지잖아요. 전문적이질수록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쪽 분야에 나와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아까 2,000명이라고 한 사람들 보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해가 되고 불편함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 중에 그게 있었어요. 배움이 발생되는 3가지 조건. 하나는 시간을 달리 쓰는 거. 2번째, 만나는 사람을 달리 하는 거. 3번째, 활동의 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다 낯선 거거든요. 익숙하게 시간 써버리고 익숙한 사람들 맨날 만나면 계속 배움은 새로운 건 없는 거죠. 저는 지역 내에서 저 전국 회의도 엄청 나가는 사람인데 지역 내에서 웬만하면 회의 있으면 제 일은 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계속 가는 게 시간은 아깝기는 하죠. 저도 왜냐면 체력적으로 이런 게 한계가 있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저는 일은 빨리 끝내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저를 좀 관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인문학 특강 이렇게 커리큘럼 쭉 보고 제가 엄청 부담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유명한 박사님들 다 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현장 실무자 출신이 와서 이렇게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강의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건데 그래도 뭐 하고 나니까 편하긴 하네요. 일단 전 숙제는 끝냈으니까. 다만 사실 이런 것들 조금 더 낯선 우리 지위나 경험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아니요, 다른 분들이 저희 얘기해서 본부장님도 되게 의연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세일본부 직원들은 뭐 열심히 그러니까 좋은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해요. 뒤통수를 계속 맞고 네. 다만 뽑히지 않을 뿐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견딘 게 그냥 견딘 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제가 세일본부를 그만두고 어느 인생을 살더라도 지금 경험이 자산이 될 거란 미래의 믿음일 뿐 엄청 내공이 있어서 견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경험을 해야 된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 하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춰도 될까요? 질문 더 없으실까요? 저희 원장님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인문학 마지막 강의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원장님? 저는 사실은 제가 여기 이 조직에 온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제가 오늘 리더십 강의지만 들으면서 저는 신입사원의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던 부분들은 뭐 아까 그 최근에 그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중에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 조직에 와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할 때 유혹을 유혹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항상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저는 그냥, 내가 아직도 좀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기, 그 오 선생님께서 아닌 오 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하고 이해를 가지만, 이게 심정적으로, 과연, 이게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꺼려지는 부분들이라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은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 이게 사실 질문은 아니지만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너무 쉽게 사람을 이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피하고 싶잖아요. 나도 내 불편한 감정 쓰기 싫으니까 빨리 결정하고 돌아서면 쉬워요. 그럼 그게 편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 저를 조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신발을 신고 자꾸 봐야지. 이게 나는 내 경험으로 자꾸 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계속 스스로를 조금 더 내가 본부장이 될 때 얘기했었던 그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제가 사실 이해력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순발력이 떨어지는 MBTI 유형도 순발력이 떨어진 유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사람들이 중요시하다고 말해왔던 내 가치를 지키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거 아닐까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네, 질문도 해주시고 있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11차 인문학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